자, 이런 와중에 어제 한은이 사상 초유의 빅스텝을 걸었다고. 빅스텝. 네, 뭔 얘기인지 좀 들어볼게요. 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들의 만장일치로 1.75%였던 기준금리를 2.25%로 올리기로 결정한 건데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린 것도 또 석 달 연속 올린 것도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입니다.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되겠죠. 이게 이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2.25%로 간다, 0.5%로 올렸다고 하는데 미국은 울트라 스텝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 뭐 한다. 네, 미국이 1%를 올리겠다고 지금 한 방에. 그리고 이게 사실로 확인될 수밖에 없는 게 캐나다가 어제 선제적으로 1%를 올렸습니다. 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사실은 이번에 1%를 올렸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금리 역전을 안 당할 수 있는데 이제 월말에 미국 금리가 진짜로 1%가 올라. 왜냐면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8%를 넘어섰어요. 9%까지 나오고 9%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빅스텝도 아니고 이게 빅스텝이 0.5입니다. 자이언스가 0.75거든요. 사상 초유의 울트라 스텝을 받겠다. 1%를 올려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가 0.25%는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럼 한국에 있는 외국 자본들은 전부 다 사실상 빠져나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가뜩이나 지금 우리 외환 보유액이 지금 줄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 1,000억 달러는 이게 외국인 현재 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에 외국인 보유 자금 한 1,000억 달러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현재 남아 있는 4,300억, 4,200억 정도 봅시다. 그 중에 한 1,000억 달러 가까운 돈이 빠져나갈 위협이 월말에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 IMF 또 오나요? 사실상 동남아 국가들은 현재 IMF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6천억 달러 이상이 이미 6,500억 달러 이상이 이미 동남아 국가들한테서 환수된 걸로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이게 금리 상승으로 위해서 들어온 돈이 1경원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돌아다니던 돈들 중에 1경원이 지금 미국으로 도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황인 거죠. 그럼 지금 대출 받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미국이 월말에 1%를 올리면 다음 달에 또 하느니 0.5%를 뒤따라 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러면 국내 금리가 거의 3%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내에 7%의 소비자 금융 이자율 그 이상도 보고 있는데 신용도 낮은 사람들은 그 정도의 이자율까지 감안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서민들 어떻게 돈 빌린 사람들 어떻게 이제? 이거 이자 이게 갚겠어요? 이게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주택 하향사니까 연끌하지 마세요. 빚내서 집 사지 마세요. 그랬는데 나는 못 믿어. 나는 안 믿을라네. 그러고 연끌한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완전히 도마 위에 올라간 거죠. 이제는. 냅둬요. 부동산 카페에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못 잡아먹어서 난리 쳐가지고 거기서 경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 그냥 니들이 떠안아.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경을 뽑아놨으니 그거마저도 떠안아. 네, 오렌지님이 금리 오르고 물가 오르고 직장에 출근도 해야 하는데 코로나 걸려도 자가치료 할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이제 코로나 걸리면 꽁꽁 숨겨야 돼요. 나 이거 여름 감기야 그러면서 일하러 나가야 돼요. 일하러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 코로나 걸려갖고 열흘 동안 일주일 동안 집에 쉬고 자리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네. 네, 고용 불안 심리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꼭꼭 심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막을 수 있는 확산이 무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코로나인데도 돌아다니는 사람 있으면 이게 출퇴근길에 다 작살이에요. 지하철 안에서 못 피합니다. 그쵸. 버스 안에서 못 피해요. 아유, 자, 지금 일부러 나라를 이렇게 망치는 건가? 그렇죠. 네? 네. 일부러 망친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환율이 1,5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일본하고 물가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 수준까지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일본에 있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멤버십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제시장 안에서 엔화의 가치를 쳐주지 않기 때문에 달러를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IMF에도 돈을 빌려보려고 했고, 세계은행에도 돈을 빌려보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거의 부도 직전인 거죠. 그러면 현재 일본이 왜냐면 달러가 없으면 지금 일본은 원자재를 못 사오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일본이 현재 달러를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일본 돈으로 뭐 예전처럼 채권 발행해서 일본 은행에서 한 엔화 갖고 기축통화국이 일본이니까 바스켓 안에서 받고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그냥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통화 스와프를 통해 가지고 한국 돈으로 갖고 달러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돈을 받아주고 한국 돈으로 바꿔다가 지가 달러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도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삼각구도가 돼야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지네 엔화를 주고 우리 달러를 갖고 와서 미국에서 달러로 바꿔 쓸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 대 엔화로만 스와프를 해주면 그건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밖에 못 쓰는 돈이 돼요. 근데 한국 돈이 미국하고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되면 그 한국 돈으로 일본은 무제한대로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달러를. 그래서 은행에 더 안 빌리고 손을 안 벌리고 그 다음에 미국 IMF에 손을 안 벌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조달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외화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거기서 얻는 게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죠. 일본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일본의 돈을 빌려주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를 그런 식으로 털어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왜 환율을 1,500까지 올리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통화스와프를 해갖고 달러로 돈을 바꿀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높으면 나중에 1,300원일 때 1,500원인 일본이 통화스와프를 하는 거랑 1,500원끼리 똔똔이 돼 있는 상황에서 통화스와프를 하는 거랑 200원의 환율 차이가 나는 게 환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담을 나중에 상환했을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도 올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잖아. 왜냐면 일본은 우리한테 하나로 갚을 거거든. 그러니까 1,300원일 때 빌려가지고 1,500원일 때 갚으면 같은 1달러를 갚는 건데 덜 갚아도 된다는 거지, 역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의 경제 상황을 일부러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간다는 거야. 그럼 이 정책은 누구를 죽이는 정책이냐? 그냥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정책이에요. 이거는 삼성, 현대한테도 안 좋습니다. 왜? 엔화가 계속해서 저렇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국제시장 안에서 우리 물건하고 경쟁력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일본은. 지금 무리해서 금리를 안 올리면 인플레가 안 잡히는 상황인데 일본은 우리나라 돈을 갖다가 달러를 들여서 다시 그 돈을 갖고 원자재를 사서 기업을 돌리겠죠. 그리고 낮은 환율을 배경으로 해갖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중국이나 동아시아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같이 유럽같이 돈이 많지 않은 나라들에다가 수출을 늘릴 겁니다. 그렇게 수출해서 벌어들인 무역 흑자를 가지고 재정 적자를 메꾸고 중국, 일본 안에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줘가면서 이걸로 순차적으로 경제를 키워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가갖고 조금씩 돈이 돌기 시작하면 물가가 상승을 할 거고 그럼 금리를 올리겠죠. 여기에 대한 마중물을 한국이 대주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통화사업부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뭐 해결책을 얘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결책이 뭐 있어? 못하게 막는 게 해결책이지. 내려와야지. 끌어내려야지. 이거 도대체 이런 거 여섯 못하게- 발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번에 기준금리를 다 알아요. 카나다도 1% 올렸고 미국도 이미 1% 올린다고 파웰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예상이 될 수 있는 수준인데 0.5%밖에 못 올리는 거는 국내에 있는 이 토건족들을 어떻게든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10월, 11월 달 가을 되면 이제 뭐 200만 원 이상의 뭐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 공고가 나갑니다. 아파트 뭐 분양가 상한제는 있지만 유명무실한 거고 어찌 됐거나 새로운 주택을 짓겠다는 국토부의 야심찬 기획 아래 그동안 부족했던 민간 개발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로또 얘기하겠죠. 롯데월드 건너편에도 막 분양하기 시작할 것 같고 개발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난 3, 4년 동안 공들여갖고 만들어 놓은 공급 물량들이 현재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고가 남아있는 거야. 아직 안 팔리고 있는 미분양 물량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청소가 돼야 신규 물량이 나왔을 때 말하자면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시장에 물량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저기 인천이나 경기 이쪽 가보세요. 단지가 통째로 미분양이야. 입주를 안 해, 아예. 그래서 이게 싸게 팔려고 내놨는데 1억을 깎아줘도 안 내가니까 전세 가격이 1억 5천, 2억씩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기는 아깝고, 전세라도 줘야 되는데 전세 살러도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전세 물량을 막 싸게 던지는 거야. 근데도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새롭게 분양을 한다 그래도 절대 이게 팔리질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끼리 부동산 그 주변 사람들끼리 우리는 얼마 이상 내리지 맙시다 또 이러고 있잖아 또. 그렇지.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쥐들이 버티고 있지만 예전에 거래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거래들 자전 거래였다는 의혹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갭 특이에 해놓은 애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야. 서로. 그러면서 막 5천만 원씩 올려서 서로 그 계약 거래하고 바꿔서 산 다음에 그걸로 전세금 올리고 요렇게 헤쳐먹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야. 워낙 빈집이 지금 많은 상황이라. 근데도 꾸역꾸역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분양을 하겠다잖아요, 지금 국토부는. 근데 그 분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택 대출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거를 80%씩 해주고, 그리고 막 그와 관련해갖고 이자율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돼야지 그 집이 팔릴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연말까지 10월 말 전에 분양 문장 풀리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5% 이내로 묶어놔야 되거든. 근데 이제 미국이 하도 먼저 후려대는 바람에 이제 그게 불가능해질 상황에 간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까지 거의 버블 붕괴에 가까운 상황이 연말에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경환화가 등장하고 2달 만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더 가면 뭔 꼴을 당할지. 벌써 그 얘기 있더라고요. 2달 했는데 2달 남은 것 같다. 정권이. 2달 생긴 지 2달 됐는데 2달 남은 것 같이 하고 있다.